네,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어, 저는 이제 중년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중년기를 지내고 있고 중년기는 우리 사회나 또는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허리와 같은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강인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에 열심을 내는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어,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음의 단계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중년기입니다. 우리 바로 전에 신경미 목사님께서 싱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중년기가 언제부터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1950년대 성인교육에 대해서 처음 연구한 뉴가르튼과 같은 학자는 그 중년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볼란드와 같은 학자도 막내가 이제 학교를 전부 마치고 그리고서는 독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중년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보완되어야 하는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대한 그러한 그 다양한 논의들도 이렇게 역할에 대한 것 또는 지위에 대한 것 그리고 연령에 대한 것 이러한 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칼 융이나 또는 에릭슨이나 이러한 그 학자들의 이야기는 주로 우리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인지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정체성의 자각의 시기 40대, 50대 그 시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뉴노멀의 시기입니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이라는 게 바로 뉴노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노멀 시대에 교회도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종교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다시금 신앙화하는 신앙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영성 중심에서 개인의 영성, 개인이 어떻게 홀로 주체적으로도 자신의 영성들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되어 있던 교회에서 이제는 세상에 참여하는 교회로 그리고 건물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그리고 어린이 중심에서 평생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기독교 교육의 첫 출발은 성인 교육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은 성인 교육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은 평생 이어진 교육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연령 중심의 스쿨링 모델을 가지고 이 청년 세대까지의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 신앙에서 공적 신앙으로, 개별화해서 통전성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교회의 변화 10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중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중년기가 올바른 통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년기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전환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년기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칼 융입니다. 칼 융은 40세 이후의 중년을 인생 중반에 변화의 시점을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40세까지는 굉장히 외부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자신들을 맞춰가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서부터 우리의 몸이 사실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던 몸들이 여기저기에 약한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독립적으로 혼자서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고독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내 주위를, 가족에서부터요, 아이들이 독립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경험일 수가 있는데요,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는 부모님들과 이별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외부 지향에서 자기를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자기 정체성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0대, 50대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역할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의 변화 속에서 오게 되는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빈슨과 같은 경우는 중년의 전환기가 있다. 뭐냐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들이 약 40에서 45세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년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가족 생활이라든지 친밀한 관계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직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과도기가 있고, 그 이후에 직접적인 중년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인생 전반에 그 인생 전체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던 에릭슨과 같은 경우도 생산성과 자기 침체의 시기가 바로 이 중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가장 생산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끝없는 침체의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이 중년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러한 그 중년기에게 많은 부분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교육의 출발이 성인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인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서 성인들도 배워야 되는 그러한 그 존재이고, 동시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경험이 새로운 삶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단계가 바로 성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동 교육 페다고지와 이 성인 교육 안드라고지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성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조금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는데요. 성인 교육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은 꼭 배워야 되는 필수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needs assessment, 먼저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중년기가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교회에서 한 번쯤은 요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의 원천이 되는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고 동시에 학습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학력이 이들로 하여금 교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이 교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맞는 학습 또는 미래의 준비와 아울러서 성인들은 주로 즉각적 필요에 의한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번 그 호스피스 교육을 한 12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0여 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거,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는 문제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12주 내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삶, 죽음, 나이 들어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법률적인 것 또는 이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즉각적 필요에 의한 교육 내용이 이토록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 교회 차원에서 본다라면 교회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 교육 공동체와 마을 교육 과정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 성인들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마을에서도 아주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기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고 또한 마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마을을 통하여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마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해야 되고 마을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마을과 함께 마을을 위하여 배우는 것을 우리가 마을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문화나 또는 인적, 역사적, 환경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배우는 그 실천적 지식을 우리가 마을 교육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망을 통해서 인식의 확장과 실천의 구체성을 배울 수 있는 게 마을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을 교육 과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한다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마을 교육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삶을 추구하는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경험이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고 배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은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은 마치 걸어다니는 도서관 한 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그런 중요한 이 학습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와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자발성이 촉진되고 능동적 참여가 격려되는데 느슨한 연대적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하면 늘 타이트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느슨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느슨한 관계.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는 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공동체와 세계 시민의식,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를 위한 마을 교육 과정을 우리가 설계할 때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특성을 기반해서 그리고 만남과 환대를 통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교육 생태학적 관점에서 구조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을이라는 차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이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고 병원도 만나고 학교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인들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 요소만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교육을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교육이나 또는 법이나 또는 제도나 그리고 의료나 이러한 생태계적 삶의 차원들을 우리들이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제가 그 실례를 한 3개만 말씀드리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을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실례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거는 명성교회 안산 명성교회에서 그 마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생명길을 걷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안산은 2015년 세월호로 그 마을 자체가 죽음의 도시가 돼버린 그래서 2집 걸러 한 집에서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랬던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초상이 되었던 장례식장이 되었던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 안산명성교회가 마을 자치구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죽음, 그 이후의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길을 다시는 우리가 세월호와 같이 정말로 모든 자본 중심에 그리고 이러한 안전들이 고려되지 않는 그리고 죽음이 불투명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러한 그 마을의 슬픔들을 생명길로 승화돼서 이렇게 걷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산명성교회가 이거를 같이 지지하고 함께 참여하지만 마을 자치단체가 이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엮어주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보면 여기도 또 안산인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을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마을을 자꾸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산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에 제가 한번 강의 세미나를 제가 발표하느라 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왔는지 몰라요. 학술대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자기가 발표하면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앉아서 저녁 시간까지 마을 분들이 앉아서 거기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손을 들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최용신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병원에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왔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발표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 길을 아는데 그 길은 그냥 도로가 아니라 산 넘어 꼬불꼬불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을의 지식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였던 건 아이들에게 이 마을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중년교육에 있어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태 형성이 너무 중요한데 이웃 랄랄라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록빛으로 가꿀 1인을 찾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에 가면 마을 사람 전부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하게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널 보려고 1년을 기다렸다. 텃밭까지 어려우면 마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의 정원들을 만든 교회의 경우입니다. 다른 분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의 장미를 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같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한대요. 이러한 것들을 같이 중년의 분들이 같이 갖고 가면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 또는 시도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